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민족의 기록 문학의 힘 첫 시간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통해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역사는 누구의 시선으로 써야 하는가입니다. 전용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글을 쓰는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고통을 기억하는가라는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리랑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라고 하면 왕이나 정치가, 장구 같은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리랑은 그런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죠. 네, 맞습니다. 아리랑은 엘리트 중심의 역사, 즉 권력자에 의한 역사 서술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발밑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감골대, 방영근, 한여 병자들처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민초, 또 그 사람. 하지만 그 시대를 실질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도 묘하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역사책에서 만날 수 없는 인물들이 오히려 내 가족 같고 나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게 문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민중을 무력한 피해자, 단지 피해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붙들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사람들로 묘사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역사의 파문이 됩니다. 아리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가 감골댁입니다. 박사님, 이 인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강골댁은 당시 조선 민중의 현실을 가장 지백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병사로 끌려가, 아들은 일본군에게 빼앗겨, 딸들은 강제로 동원이 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는 하지. 나는 뺏기고도 말 한마디 못했지만 너희는 싸워야 한다. 강골댁의 이 대사는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침묵이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아리랑은 감골댁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말없이 버티는 생존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감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저항인 것입니다. 지켜내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의 이야기는 너무 감정적이다. 역사는 구조와 제도, 법과 수치로 써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조만 기록한 역사를 배운 결과 인간을 잃어버렸죠. 아리랑은 바로 그 잃어버린 인간을 복원하려는 작업, 수탈 구조를 말하기보다 그 구조 속에서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이 숨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랑이 보여주는 역사란 제도나 권력의 흐름이 아니라 한 끼를 걱정하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그 점에서 사실이 아닌 진실을 기록한 작사입니다. 그는 단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윤곽을 문장으로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건 단지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리랑은 과거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
택배기사, 이주 노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은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학 속에서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리랑을 읽는 이유는 과거를 되새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보는 훈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민중의 역사는 단지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말하고 기억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아리랑이 단지 민족 서사가 아니라 민중의 기억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하리랑은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곧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리랑의 또 다른 핵심, 무장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리랑의 주인공격인 송수익은 결국 무장 독립운동의 길을 택하죠. 박사님, 이 선택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송수익은 본래 무력보다는 교육과 계몽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개화 사상과 독립 정신을 갖춘 지식인이었고 또 동지들과 함께 신문, 학교, 농민 조직 등을 통해 민중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었고 결국 결정적으로 가족까지도 무차비 희생을 당하는 그러면서 송수익의 신념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전환점에서 칼이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야 라는 대사가 나오죠. 송수익의 독백, 그 말은 분노이자 체념이고 결단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칼이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놈들이야. 개새끼야. 예,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대사는 시대의 절망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리랑은 이 선택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반복해서 되묻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장투쟁의 정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무장 투쟁만이 유일한 독립의 길이었는가? 실제 역사에는 다양한 노선이 있었잖아요. 안창호 선생은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고, 이승우는 교육운동을 했고, 김규식은 외교 전선에서 싸웠죠. 그렇습니다. 예, 독립운동은 그 단일한 전략이 아닌 수많은 시도들의 그 병렬적인 연대였습니다. 그걸 곧 또 아리랑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예, 송수익의 그 무장투쟁뿐 아니라 방대근의 그 군사학교, 또 그 군사학교에서의 훈련, 또한 반영근의 그 해외 동포 조직, 또 정도교의 그 사회주의 항일운동까지 다양하게 펼쳐지죠.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장 투쟁은 대중의 고통을 동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독립군의 공격을 이유로 민간인을 보복 처형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아리랑의 윤리적 질문입니다. 조정래 작가는 그 전투의 승리보다 전투가 낳은 상처를 더 오래 응시합니다. 전쟁의 논리가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투쟁이 정당했는가 보다 그 정당성이 감당한 고통은 얼마였는지 또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아리랑의 저항은 영웅적 정의라기보다는 절박한 생존으로 느껴집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아리랑은 결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굶주리고 도망치고 때로는 동료들에게 배신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저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켰다는 것이 이 소설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랑이 말하는 무장투쟁의 의미는 단순히 폭력적 반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몸부림이었군요. 네, 그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인데요. 무장투쟁이 지금의 삶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더라도 그 속에 담긴 저항의 윤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 억압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의 무장 독립운동 서사를 중심으로 그것이 왜 시작되었고 어떤 고통과 딜레마를 품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총을 들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네요. 네, 아리랑은 저항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그리는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 우리 역시 그 고통을 직면하고 현재의 정의를 어떻게 세워갈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리랑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두 가지 민족의 대의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인가? 그리고 해외로 떠난 조선인의 이주는 생존인가 혹은 저항인가? 네, 이 두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동체와 개인, 이동과 정체성. 이 소설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리랑 속 주인공 송수익은 민족 해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가정을 떠나 만주로 향합니다. 반면 감골댁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죠. 이들의 선택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고통이 동반됩니다. 네, 맞습니다. 성수익은 민족 없는 자유는 허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립 없이 누리는 자유는 위태롭고 허망하다는 신념이죠. 그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과 가족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반면 강골댁은 나라보다 생존이 절실한 현실, 그 현실 앞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생명보다 하루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어머니로서 그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떠남으로써 대의를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남음으로써 생존을 감당합니다. 그 두 길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같은 결의 두 얼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이 아리랑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이 소설은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어떤 고통을 수반했고 또 어떻게 삶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그 결정을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쉽게 희생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말합니다. 대의가 소중하더라도 그 안에 개인의 고통과 희생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들여보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헌신이 누군가에게 강요된 의무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리랑 속 대의와 자유는 끝없는 갈등이자 동시에 공존의 과제네요. 네,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절실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리랑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조선을 떠나 하와이, 만주, 연해주로 떠납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국을 등진 이탈자들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에서 조선을 지키려 했던 실천자들일까요? 네, 중요한 물음입니다. 한편적으로 보면 이들은 식민지 조선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떠나면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방영근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돈을 모아 동포 사회를 조직합니다. 또 정도균은 연해주에서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죠. 이들이 떠난 것은 조선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선을 더 넓은 무대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어, 터전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주는 그 저항의 또 다른 형식을 빌리게 됩니다. 조국에서의 저항이 불가능해졌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민들은 그곳에서 털을 갖고 나가면서 언론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또 독립자금을 모금하면서 그렇게 망명 속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랑은 이들이 민족사의 그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작품입니다. 오늘날에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모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아리랑은 그 역사적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아리랑은 그 이주자들의 그 내면에도 주목하는데요. 떠났지만 끊임없이 돌아갈 곳을 그리워하는 또 떠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죄책감, 해방 이후에도 돌아가지 못한 현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유랑과 식양의 민족사이기도 합니다. 생존이냐 저항이냐 라는 이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이고 인간적인 선택들이군요. 네, 아리랑은 이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무엇을 버렸고 또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아리랑 속 민족의 대의와 개인의 자유, 해외 이주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은 각자의 고통을 감내하며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리랑은 한 가지 해답을 주는 소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를 묻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함께 살아가는 독자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리랑 속 여성 인물들의 침묵과 저항,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친일 청산의 과제를 다루겠습니다.